안녕하세요. 고려대 언어학과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언어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언어학 또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언어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크게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또는 언어학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 또는 언어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언어란, 그다음에 언어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왜 언어학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언어란 무엇인지,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은 낯설더라도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언어학을 처음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와서 언어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 또는 일반 언어학이라는 전공 학생들이 처음 듣는 과목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왔을 때 이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언어란 이란 질문에 대해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도구, 언어는 자신의 견해, 느낌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대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민족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는 그릇, 가치관이나 사고를 개별 사회에 담을 수 있는 매개체, 또는 세상을 보는 창, 한 문화권 내에서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그 자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 그리고 모든 경험 하나하나는 인식과 세계의 확장이며 언어 사용에 무디어져 단어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 세계는 단어 하나 어치만큼 다시 축소된다 라고 이제 언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깊은 탐구, 그 외 인간의 사유가 작용하는 모든 활동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고 언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공통된 것들을 보면 도구 또는 매개체라고 언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언어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학에 대한 전공이나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선에서 생각하는 언어학에 대한 거를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대답한 것 중에 한국어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대답해 준 학생도 있었고, 이 대답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언어학을 굳이 배워야 하는 의문이 든다. 내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정확히 뭘 배운 학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언어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언어학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전공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며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과 사고를 키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언어학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 언어를 연구하면 문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이나 발견, 사회문화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 언어학을 배워야 비로소 인간 친화적인 컴퓨팅 파워 향상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이를 연구하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언어가 생기기 전에 인간은 사유를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궁금하다. 언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인데, 이 언어 하나로서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처음에는 외울 게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저는 언어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인간 친화적인 컴퓨팅 파워 향상,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언어가 생기기 전에 인간의 사유는 어떤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늘상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결국은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언어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첫 번째 질문, 언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의적인 개념을 찾아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언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건 사전적 정의입니다.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관습적인 체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딱 응집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생각,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 데 쓰는 수단, 사회관습적인 체계.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언어는 임의의 기호에 대한 관습적인 집합과 그 기호들의 분포에 대한 제약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단어,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고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 규칙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언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말 또는 문자, 그래서 뭐 구어나 문어를 이제 언어로 포함을 시키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수어 부분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어는 한국 수화 언어를 이제 한국어에 포함을 시키는데, 국립국어원 정의에 보아도 구어뿐만 아니라 수어도 한국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 수어, 문어, 이 모든 것을 다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 호모사피엔스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호모로쿠엔스, 이거는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루도 말하지 않고 생활하는 날이 있을지,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뭐 혹자는 누군가는 전 텍스트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것도 저희는 손으로 쓰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의사소통,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생각이나 느낌 또는 감정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눈다는 거는 결국 앞에 이제 학생들의 의견처럼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인 언어를 보려고 하는, 언어를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와 이런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연구, 언어학은 문과인데 왜 이거를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가장 기본은 그 방법을 따라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를 모으고 가설을 세워도 돼요. 그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하고 이 검증을 하는 방법이 새로운 데이터로 그 가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새로운 데이터에도 가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설은 맞는 가설이고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가설을 수정해서 이제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는 이제 언어학의 연구를 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학을 과학적인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 언어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가 앞에는 이론 언어학이라고 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통적 이론 언어학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이론 언어학이 사실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 외에 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 언어학이 태동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언어학의 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전통적 이론 언어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언어를 연구하고 언어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작은 단위,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단위를 생각할 때 가장 작은 단위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학은 이 소리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소리의 체계와 규칙은 어떤지, 한 언어 내에서 이 소리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규칙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이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로는 단어의 구조, 규칙, 그리고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통사로는 단어와 구의 연결, 규칙,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바라보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미론. 의미론은 형태소나 단어나 구, 문장의 의미를 알아보는 분야이고요. 다음에 화용론은 문맥에서의 언어 사용, 발화의 의미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언어학은 과학적인 학문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를 보는 거예요. 언어의 각각의 단위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언어학의 학문적인 목적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언어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세계로 우리가 그 언어에서 필요한 소리들을 조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게 언어학의 한 연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앞서 봤던 그 이론 언어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질문 GHOTI 제가 읽지 않을게요. GHOTI는 무엇인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미사 ER, 그러니까 singer, painter, worker, toller, cooker, 여기에 있는 ER, 이 ER은 모두 같은 의미인지, 다음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을까요? The cats talked and the dogs walked. 이 문장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네 번째 질문은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field. 제가 일부러 퍼즈는 안 두고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질문으로 Can colors screen ideas furiously?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이에요. 제가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제가 읽으면 여기에 이제 억양이나 다른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제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비 오는 날 저런 표현을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언어학, 특히 이론 언어학의 경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GHOTI.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 대답은 예, 이거는 먹을 수 있고 GHTI는 뭐냐면 fish예요. 물고기. 한국어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fish인데 GHOTI, 고티와 fish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슬라이드의 제목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GHOTI, 고티와 fish가 연결이 되는 거는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쉽게 대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Ref, women, nation. 그래서 ref 같은 경우에 발음, 그 다음에 women의 이 발음, 그 다음에 nation, 발음. 얘네들을 합치면 fis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지 버나드 쇼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극작가인데 영어 스펠링, 영어 철자에 보면은 사실 철자와 단어의 발음, 그 철자의 발음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철자와 발음의 이 비논리적인 거를 좀 풍자적으로 표현하고자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음성학은 소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문론은 그 소리들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한 언어에서 연결이 되고 언어 체계를 만드는지, 음성 체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지를 이제 다루는 하위 분야인데, 이 단어 GHOTI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써 보실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의 영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론 언어학에서 보면은 음성학과 음운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학은 음성의 생리적인 물리적인 특성,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보고, 음운론은 특정 개별 언어 또는 여러 언어의 소리 체계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학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인 소리로서의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음성학에서 다루는 여러 물리적인 소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어 체계 내에서 내는 소리들, 그래서 각 언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음성학은 언어 차이라기보다 그냥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운론은 언어 체계 내에서, 언어 내부에서 분절되고 추상화된 표상으로서의 말소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언어마다 차이가 있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에 있는 소리가 한국어에 다 있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어에 있는 소리 중에 영어에는 표상되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베트남어 각각 그 언어에 있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 내부, 언어 체계 내에서에 있는 소리들을 연결하는 게 음운론. 그래서 어떤 소리와 어떤 소리가 연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지, 한국어 같은 경우도 여러 규칙들이 있죠. 뭐 국외음화라든지 뭐 유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칙들, 그 언어에서 더 자연스럽게 단어나 말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음성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떤 조음기관이 어떤 조음 위치와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이 음성학과 음운론은 최근에 가장 이제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공학의 토대가 되는 하위 분야 연구입니다. 그래서 음운론 같은 경우는 음성 언어의 체계적인 구성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음성학이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My Fair Lady라는 뮤지컬에 보면은 시장에서 꽃을 파는 사람과 이제 음성학자 둘이 가장 주인공으로 둘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꽃을 파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단어를 쓴다든지 말을 하는 거라든지 발음이 조금 이제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히긴스 교수가 친구와 가설을 만들죠.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상류층에서 쓰는 그런 발음이나 상류층에서 쓰는 언어를 교육을 시키면 저 사람을 상류층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처음 나온 문장 같은 경우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고, 다음에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자는 여기서 H 발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발음을 안 하고 in Hertfor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시면은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의 영어와 시장에서 저 엘리자의 경우에 발음이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You are what you eat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표현과 좋은 언어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표현들, 좋은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건 음성학은 아닌데 대중문화, 영화에서 언어학을 다룬 그런 표현 영화들이 있는데, 나는 다른 언어로 꿈을 꾼다, 아니면 컨택트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언어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친밀하게 해볼 수 있는 매체이니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미사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의미인지를 보면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이유를 보면은 singer, painter, worker 같은 경우는 동사에 er이 붙어서 명사가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taller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er을 보면은 위에 거는 기능도 다르고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기능이 있고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형용사에 er이 붙어서 비교급을 만들어서 의미는 더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이렇게 기능과 의미가 다른 그런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퍼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했는데, 보면은 er이 그러면 항상 사람이고 항상 형용사에 붙은 비교급이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용사에 붙었을 땐 대부분 비교급을 갖는 게 맞는데, 이 명사나 동사에 붙었을 때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사람을 나타내고 er에 붙으면서 도구를 나타내요. 그리고 drill, driller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없을 때 도구, 그 다음에 붙음으로써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divide와 divider 같은 경우는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의 형태적으로는 같지만 의미나 기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he cats talked and the dogs walked에 대한 퀴즈. 여기에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있는지 그냥 세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개수를 확인하면은 몇 개를 찾으셨나요? 몇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7개, 누군가는 6개.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첫 번째 7개라고 대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세신 거죠. The cats talked and the dogs walked. 이렇게 해서 사용된 단어의 수, 그러면 6개라고 대답하신 분들 보면은 the가 두 번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같은 사용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유형별로 본 거죠. 다른 종류의 단어들로 보면은 6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질문, 이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실제 사전을 찾는다면 몇 개를 찾아볼 수 있는지, 몇 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누군가는 6개, 누군가는 2개. 6개라고 하는 거는 실제 단어 형태, 표제어가 달라요. 우리가 cat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못 찾으실 거예요. talked도 실제 단어는 못 찾으실 거예요. 이게 사전에는 표제어라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의 형태가 조금 우리가 실제 사용한 단어와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at도 cat를 찾아야 되는 거고, talked도 talk를 찾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6개를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럼 2개는 사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
저희가 단어를 분리하지 않고 실제 바로 사전에 있는 다 형태와 같은 것들, 그런 거는 두 개가 있죠. the와 and.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한 구조라든지 단어 내부의 어떤 부분을 나눠서 그 내부적인 구조와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형태론이에요. 그래서 형태론은 단어의 구조를 연구하고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앞에서 봤듯이 ER 아니면은 뭐 S, ED 이런 요소들의 규칙적인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단어의 부분들을 이제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가 감자를 먹었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보면은 영수가 감자를 먹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각각 다른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cats 같은 경우는 cat과 그다음 복수를 나타내는 s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walked 같은 경우도 walk라는 동사와 과거를 나타내는 ed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통사론에 대해서 볼 텐데, 아까 이 문장 해석 바로 쉽게 되셨나요?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fell. 천천히 읽으면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까지는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동사가 나와요. fell 이란 동사가 나와서 그럼 처음으로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문장의 구조를 아셔야 해요.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사실 the horse fell 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보면은 the horse fell, 말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the horse를 수식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문장 내의 구조를 보는 게 바로 통사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쉽게 설명하는 통사론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The horse 같은 경우도 이게 구조가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명사구, 그다음에 that was가 생략된 부분이고, raced past the barn 이 부분이 the horse를 수식하는 이까지가 주어, 그리고 fell 이게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사론은 구나 문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 단어는 규칙에 맞게 결합해서 문장이나 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사론이라는 하위 분야를 생각할 때 문법성을 빼놓으면 안 돼요. 문법성은 그 표현이 규칙에 맞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중의성 해소도 통사론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앞에 이제 첫 번째 통사론을 설명할 때 구나 문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Flying plane is dangerous. 이 문장 같은 경우 이게 왜 중의적이냐? 중의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날리는 건 위험해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날고 있는 비행기는 위험하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이 있는데, 나는 비행기가 무섭다 라는 표현, 그냥 문장만, 다른 문맥이 없이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이 사람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I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날고 있는 비행기라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구조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거, 이런 문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통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미론과 관련된 질문을 보면 Can colors screen ideas furiously?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대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yes가 되는 이유는
일단 문법적으로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문법성과 의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을 보면 특히 이제 color screen ideas slip furiously 이 부분만 한번 봅시다. 이 부분만 보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요. 그리고 동사 ideas가 주어인데 복수예요. 그래서 slip이라는 게 일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수에 대해서 뭐 s가 붙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furiously라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고, 그래서 문장의 문법성을 보면 완벽해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노우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노우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green이라는 거는 녹색인데 그 앞에 붙은 게 colorless예요. 색깔이 없는 녹색.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맹렬하게 잔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옳아요. 문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또는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상상에서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표현이어서 의미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괜찮은, 용인 가능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 color screen ideas slip furiously는 촘스키가 만든 문장이에요. 이게 문법과 의미의 이질성을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로 의미 또는 뜻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투명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부터 많이 연구가 되었고,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로는 무엇을 연구하는지란 질문에서부터 의미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리치, truth value, 진리 함수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언어 모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그 명제가 존재한다면, 그 명제가 참이라면 그 표현은 맞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의미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미론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조합성이라는 건데, 조합성의 원리는 뭐냐면 단어와 그 결합하는 원리를 알면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서 부분의 합으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John likes Mary 같은 경우 존을 알고 메리를 알고 likes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면 이 뜻을, 문장 전체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이 달라지면 또는 이 단어가, 이 중에 하나의 단어가 달라지면 그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걸 이해하는 거는 각각의 단어와 결합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언어에서 언어의 표현이 그럼 모두 조합성의 원리를 따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거 아니면은 농담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말장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거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거죠. 그 수거는 이 조합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전달이 되는 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죠. 비 오는 날이에요. 이 표현을 말할 수 있는지. 대답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는 글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세계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의 관습적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날씨가 짓궂게 올 때 아무도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습적인 축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저게 맞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날씨가 좋다라고 할 때는 화창하고 뭐 기온이 온화하고 이럴 때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칠 때 저런 표현을 쓰지 않는, 진리치에 입각했을 때는 틀린 표현,
F라고 하는 force라고 하는 진리치가 F가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대답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언어의 사용과 상황에 따른 맥락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린아이가 새로 우산을 사고 비옷을 사고 장화를 사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는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사용과 상황에 따른 의미를 볼 때 그 의미가 축자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사용을 알아보는 것이 이 활용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발화, utterance라는 건데 이제 실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고 또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썼던 표현들. 그래서 A와 B 같은 경우 이거를 그 아이는 예의가 발라, 그 아이는 예의가 바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경우도 발화고 이렇게 문장으로 쓴 경우도 발화예요. 그런데 이 A가 말한 것과 B가 말한 그 아이는 예의가 바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발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두 개는 각각 다른 발화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론의 경우는 기호, 이게 표현이죠. 문자 이런 표현들, 이런 기호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와의 관계, 실제 사용과 맥락, 이 관계를 보는 게 활용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활용론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대화 경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쓸데없이 많은 양을 전달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뭐 TMI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은 정보를 줘도 안 되고, 너무 적은 정보를 줘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 경률에 맞게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 주제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함축도 활용론의 큰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B가 분리수거하는 날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핏 보면은 저게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날은 특정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를 텐데 수요일 날 분리수거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대화를 했을 때 충분히 수요일이라는 대답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함축적인 거. 다음으로는 전제. 예를 들어서 영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 여기서 전제하는 거는 영수는 울었어요. 그런 것들. 실제 문장에서는 전달되지 않는 의미들이 문장 이상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행, 스피치 액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그냥 뭐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약속할게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할게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게 이제 활용론의 주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시 표현은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이, 그, 저, 그러니까 이날, 그날, 아니면은 여기, 저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기호가 다른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앞에 이 슬라이드에 첫 번째 나온 예, 그 아이는 예의가 바르다라고 말했을 때 A가 말한 그 아이와 B가 말한 그 아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이 직시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응용 언어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언어학은 이 표 하나로, 이 그림으로 조금 잘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목 자체, 슬라이드 제목에서 보듯이 Applied Linguistics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는 이론 언어학 이고, 이 응용 언어학은 이론 언어학을 토대로 다른 학문과 융합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 연구의 가장 기본 대상이 되는 거는 소리, 구조, 의미, 이렇게 3가지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3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의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적인 이론 언어학에 AI나 컴퓨터나 전산적인 방법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뇌공학과 융합이 될 수도 있고,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인류학, 미디어, 문화학, 수학, 역사, 법, 교육, 의학, 여기에 나온 게 다는 아니에요. 또 다른 분야들과 융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언어학의 여러 분야들, 전산언어학, 코퍼스 언어학, 인지언어학, 사회언어학, 신경언어학, 다양한 언어학들이 응용언어학이라는 분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융합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언어학과 컴퓨터, 이론 언어학과 뇌공학, 앞에서 보신 그런 다양한 학문 분야들과 융합이 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언어학의 연구에서 조금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얼핏 보면 언어학과 굉장히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 언어학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는 말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언어학 연구 분야가 더 깊어지고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사실 언어학에서는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분야로 빅데이터라는 연구 분야가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훨씬 이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만큼 이전부터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60, 70년대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언어 연구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5년 북미 전산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 만든 워드 클라우드인데, 여기서 보면은 언어학의 전산적인 방법이 결부가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에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코퍼스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인문학이라 그래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자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언어로 된 자료들, 문학도 되고 미디어도 되고 광고도 되고 사학 자료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디지털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파이썬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사용 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 분석 도구인 R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언어 연구를 조금 더 활발하게, 더 풍성한 방법으로 언어를 연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도 AI 시대 언어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언어학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언어학의 활용을 보면은 언어학과 어떤 분야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지금 실생활에 좀 더 많이 이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언어학과 컴퓨터를 보면 음성 인식, 음성 생성, 그다음에 TTS, Text to Speech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말로 표현이 되는 거, 그다음에 STT는 Speech to Text라 그래서 말로 입력을 하면 글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자연 언어 처리, 기계 번역,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감성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챗 GPT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또 더 신기술로 교체가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의학과 뇌공학과 결합해서 언어 치료나 실어증, 난독증에도 언어학이 근간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내공학이 결합해서 언어 습득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법과 결합해서 법언어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고, 이 법언어학의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을 보면 협박 편지나 협박 문자들을 다 데이터로 모아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어떤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해서 누가 보냈는지, 이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갈 수도 있고, 판결문에 나타나는 언어학적인 특징, 언어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연결해서 보면은 언어 교육, 다양한 언어 교육원, 그 다음에 ETS, 그러니까 토플을 만드는 기관이죠. 국립국어원 쪽에서도 언어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영 쪽을 보면은 광고 언어 또는 미디어 언어, 아니면 새로운 상표를 만드는 브랜드 네이밍에도 언어학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도 이제 연설문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언어학적인 연구 분야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언어학의 활용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 실제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언어학을 공부하고 언어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취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는 무엇인지, 언어학은 왜 배우는지, 언어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는 활용 범위 아니면 사회적인 적용 부분은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언어학은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토대가 되어야지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언어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